다산 정약용의 삶과 현대인에게 전하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 끊임없는 속도전 속에서 무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어제 성공했던 이가 오늘 아침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현대인이 고립감과 불안을 호소한다.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이정표만을 바라보며 달리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 좌절할 때 우리는 쉽게 무력감에 빠지거나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갉아먹곤 한다. 왜 하필 나인가라는 절망적인 질문이 가슴을 찌를 때 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조선 후기의 한 위대한 지식인이 걸어간 발자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바로 다산 정약용이다. 정약용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드라마이자 절망을 희망으로 치환해낸 위대한 인간 승리의 역사다.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최고의 천재에서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의 멍에를 쓰고 낯선 땅으로 쫓겨나 18년 동안 갇혀 살아야 했던 인물. 그러나 그는 그 절망의 심연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척박한 유배지를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학문적 결실을 맺는 다산초당으로 일구어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홀로 남겨진 자식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며 인간의 품격과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그의 극적인 일생과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생을 구원할 강력한 삶의 지침과 교훈을 건넨다. 정약용의 일생은 화려한 봄과 여름, 잔인했던 가을, 그리고 마침내 깊은 성찰을 이룬 겨울로 이어지는 사계절과 같았다. 정약용은 28세의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며 화려하게 중앙정계에 등장했다. 개혁 군주였던 정조는 그의 천재적인 재능과 청렴하고 올곧은 성품을 한눈에 알아보고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다. 정약용은 정조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암행어사로 나가 탐관 오리들을 벌하며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거중기를 발명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하는 등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로 활약했다. 이 시기에 정약용은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던 그야말로 찬란한 여름날의 태양과 같았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권력과 총애는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반대파 세력은 정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남인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고 그 칼날은 천주교의 우호적이었던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을 정조준했다.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셋째 형 정약종은 참수를 당했고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하루아침에 조정의 요직을 거치던 고위 관료에서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대역죄인 신세로 추락한 것이다. 강진에 도착한 그를 맞아준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죄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과 멸시였다. 주막집의 골방을 빌려 겨우 몸을 뉘어야 했던 초기의 유배 생활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옥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1818년 마침내 18년이라는 긴 형벌이 끝나고 고향인 경기도 광주마제로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57이었다. 인생의 황금기를 모두 황량한 유배지에서 보낸 노학자는 세상을 원망하며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향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 짓고 더욱 자신을 낮추었다. 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을 두려워하듯 경계하라는 노자의 말에서 따온 이름처럼 그는 남은 생 동안 자신이 이룩한 학문을 겸허히 정리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그리고 74세가 되던 해 아내와의 결혼 60주년 기념일 아침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생을 마감했다. 정약용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고난을 견뎌냈기 때문이 아니다. 그 고난을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적 과학적 성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주자하게 공리공론에만 빠져있던 당시 조선의 주류 학자들과 달랐다. 백성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술을 고민했다. 정조의 명을 받아 한강에 배들을 연결해 다리를 만드는 배다리를 설계하여 왕의 행차를 안전하게 도왔고
서양의 기기도서를 연구해 거중기를 만들어냈다.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 축조 과정에서 엄청난 무게의 돌을 적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을 뿐만 아니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육체적 노고를 덜어주었다.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강진 유배 시절에 폭발했다. 그는 좁은 주막집 방구석에서 그리고 이후 머물게 된 다산초당에서 붓이 닳고 복사뼈가 3번이나 뚫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술에 매진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법률을 총망라한 500여 권의 저서이다. 지방관의 부패를 경계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담은 목민심서, 국가의 낡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은 경세유표, 그리고 억울한 죄인이 없도록 형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법률연구서인 흠음신서는 이 시기에 탄생한 실학의 결정체들이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두 아들인 학연과 하교에게 보낸 편지들은 단순한 부성애의 기록을 넘어 인간이 재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영혼의 붕괴를 막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아버지가 죄인이 됨으로써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패족이 되었다. 미래가 사라진 자식들이 방탕해지거나 절망에 빠질 것을 우려한 다사는 도리어 지금이야말로 진짜 독서를 할 때라고 격려했다. 과거 합격이라는 출세 수단으로서의 공부가 아니라 오직 내면의 깊이를 더하고 성인이 되기 위한 순수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역설이었다. 다사는 독서는 외부의 스펙이 모두 사라졌을 때 나를 지탱해줄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행위다라며 삶이 흔들릴 때 고전을 읽고 사색하는 습관은 현대인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세상의 유혹과 시련에 흔들리지 않게 돕는 튼튼한 닻이 된다고 하였다. 다사는 편지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자식들의 태도를 꾸짖으며 가문을 살리는 비결로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강조했다. 큰 돈을 벌거나 권력을 잡는 화려한 방법이 아니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책을 읽는 아주 사소한 습관의 반복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믿었다. 내가 가장 비참하고 가난할 때 우리는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어떻게 돕느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다사는 자식들에게 가난할수록 동네에 더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바가지라도 나누어 주라고 가르쳤다. 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기주의에 빠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영혼이 천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다사는 자신과 형 정약전이 서로 다른 섬으로 유배되어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피눈물 나는 경험이 있었다. 그렇기에 두 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우애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형제만은 서로의 편이 되어 주어야 가문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다산 정약용의 삶은 한편의 서사시였고 그의 편지들은 절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구원의 밧줄이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삶의 극단을 모두 경험했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다. 벼랑 끝에 유배지를 거대한 학문의 전당으로 바꾸었고 절망에 빠진 자식들에게 인간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인생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러나 그 겨울을 원망과 탄식으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내면을 갈고 닦아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축적의 시간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은 오롯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것이 수백 년 전 다산 선생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간절히 전하고자 했던 교훈이다.